여러분들 드디어 2022년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물론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찌되었든 일단 다가오는 새해 복들 많이 받으시고 또한 새로운 한 해 기운을 받고 힘차게 달려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목감기가 걸려서 목이 다소 안 좋다 보니까 목소리가 간혹 갈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고요. 최대한 이쁘고 섹시한 목소리로 이 방송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으니 넓은 아량의 이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오늘은 어떤 방송을 하려고 하느냐, 바로 올해의 경제 전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이유가 현재 금융기관에서 아주 다양하면서도 전혀 영혼이 없는, 그러니까 마치 대본을 외우듯 빈 껍데기 같은 경제 전망만을 주절거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속 시원하게 이 방송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모아놓은 저의 자료를 토대로 올해 경제 전망을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도록 분석을 해보겠으니 참고하셔서 잘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2023년 이 올해 경제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 뭐 숨길 것도 더 이상 길게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올해의 경제 전망의 흐름, 말 그대로 L자형에 가까울 것이다 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도 그냥 L자가 아닙니다. 땅 밑으로 아주 푹 꺼져버린 하락형 L자를 그리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L자형의 이 경제 침체를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기업들을 일단 잘 보시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이 기업들의 돈줄이 아주 바짝 말라붙어 있다 못해서 눌러붙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업이 이른바 돈맥경화로 인해 성장의 심장이 서서히 멈춰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벌써 이 복을 받아야 될 연초부터 한국을 포함해서 달러를 적극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많은 신흥국가들이 20조 채권 펀드를 다시 재가동할 정도로 정부 자금의 모든 수혈이 현재 기업 살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즉 기업의 돈이 말라가고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하죠. 이것을 단순하게 말하자면 기업의 재무 구조 현상을 우리가 빗대어서 말할 수가 있는데 기업의 재무 구조라는 것이 쉽게 말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렸던 자기 자본이라는 것, 이것은 쉽게 말해서 자사의 주식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가 떨어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대부분의 기업의 자본들이 자기 자본 대비 타인 자본의 비중이 반대로 월등히 높아져 가고 있다.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업들의 자기 자본 보유율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뜻은 가지고 있는 돈이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되고 그로 인해서 현재 기업이 빈혈로 쓰러지기 일부 직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타인의 자본들이 기업의 가치를 현재 아슬아슬하게 수혈해주고 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인해서 현재 시장이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타인의 자본, 이것은 어느 누구의 돈이란 말인가? 쉽게 말해서 뭐 은행으로부터의 채무금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영끌족들이 열심히 투자했던 주식도 포함이 됩니다. 이거 따지고 보면 회사의 자산으로 잡혀 있긴 하지만 언제든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자산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자기 자본 대비 남의 돈인 타인의 자본이 그 비율이 기업에 더 많다라는 것은 당연히 재무적인 안전성이 떨어진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의 영업 매출과 가치마저 하락이 되게 된다면 말 그대로 타인 자본금에 의해서 주식시장이 언제든 흔들리면서 아수라장이 될 수 있다. 뭐 이러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위기가 오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주식시장이 지금까지는 어찌되었던 삐걱삐걱 투자자들의 그 희생의 돈으로 버텨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에 아직 위기가 찾아오지 않은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주식의 최전선에 서 있는 이 타인 자본의 유출이 급증하기 시작한다면 그때야말로 시장은 진짜 위기가 촉발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전혀 어렵거나 난해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업을 그대로 개인들로 비교하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 역시 자산이 많이 없는 상태, 즉 자기 자본이 없는 상태라면 결국 타인 자본에 의지하겠죠. 그러니까 은행 등 금융사를 이용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타인의 자본 비율을 이용해서 부동산이나 주식을 매매했을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더 많은 부채에 고통에 시달리게 되겠죠. 빚더미에 그렇게 시달리다 보면 전국에 가서는 못 버티고 던져버리게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더 급증할 수밖에 없겠죠. 바로 그때 진짜 폭망이 올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을 굳이 우리가 엉터리 사자성어로 표현하자면 영끌 개망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영끌족들이 만약에 악착같이 이 위기를 버티고 금리빨까지 팔아서 이악 물고 버텨만 준다. 그렇게 된다면 이야기가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금리 인상의 시기를 버텨낼 수가 있을까? 솔직히 매우 큰 걱정이 저는 더 앞섭니다. 다시금 기업 이야기로 돌아가서 결국 기업들도 자기 자본 대비 타인 자본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남의 돈, 즉 부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그로 인해서 무역 수지는 점점 적자를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게 되고 글로벌 기업들의 매출 역시도 심각하게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대기업에서 끝이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기업 아래에 있는 많은 중소기업들, 이자조차 변제할 능력이 없는 좀비 기업으로 변모해 가겠죠. 현재도 이자조차 낼 수 없는 그 기업들이 무려 30%에 육박해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금리 인상이라는 저 잔인한 지침은 23년, 그러니까 올해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겠죠. 왜냐? 물가가 잡히지 않았으니까. 그만큼 기준금리는 올해도 계속 높아질 것이고 시중금리 역시 작년보다 더 높아지게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무려 한 달 이자가 월급에 육박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는 이 살벌한 상황에서 과연 올해 금리 인상의 잔인한 고문조차 버텨내고 바퀴벌레같이 끈덕지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열사들이 과연 몇이나 될 것인가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이러다 보니 기업들은 무한대로 불어나는 이자를 상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전혀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비상경영 대책회의를 개최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비상경영 대책회의라는 것이 무엇인가? 쉽게 말하자면 캐시카우가 되는 사업 부문은 계속 끌고 간다. 뭐 그런 말이고요. 장기적으로 R&D, 그러니까 기술이나 투자를 줄이거나 없앤다. 라는 그러한 회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새로운 R&D 연구와 투자를 줄이겠다. 이것은 결국 신사업을 일으키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이 신사업이 일어나야지만 자연히 고용률이 창출이 되는데 오히려 기업이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새로운 신생사업을 줄이거나 없애겠다. 뭐 이 상황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용 침체로 이어지게 되겠고 정리해고 같은 이슈로 터져나오게 되겠죠. 바로 그거죠. 경기 침체 가장 큰 신호, 그 이슈, 그것은 바로 고용률 하락입니다. 고용률 하락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경제 위기가 시작이 된다. 아직까지 고용률 하락이라는 게 크게 현재 터지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위기가 오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현재 이러한 심각한 상황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가 여전히 경제 위기를 크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타인 자본, 아까 말씀드렸던 타인 자본의 투자 붕괴가 체감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용률 침체, 아직까지는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IMF처럼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기 시작해야
사람들이 그때야 뒤늦게 위기가 온다라는 것을 눈치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직도 잘 느끼지는 못하시겠지만 올해부터 소비는 점점 더 위축이 될 것이고, 소비 위축으로 인한 가계와 기업들의 매출 타격, 그로 인해서 고용률은 점점 줄어들게 되고 실업률은 급등하는, 그렇게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껏 코로나와 부동산 그리고 주식 코인으로 연끌을 했던 그 엄청난 채무를 갚지 못하는 그 상황, 그리고 그 가진 것을 모두 토해내게 되는 그 상황이 왔을 때 바로 위기가 촉발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정부는 제가 말씀드렸던 저 최악의 상황을 어떻게든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을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 지금 상황에선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대중은 이 위기를 일단은 어찌 되었든 무조건 버텨내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윤 정부가 올해 이 같은 심각한 침체 현상의 위기를 방관하고 또한 미연에 막지 못하게 된다면 2023년에는 말 그대로 지옥이 펼쳐지는 그 시작점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가 그 지옥의 시작점이다라고 제가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경제 상황에 접어들고 있다는 것과 1956년 이래로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가 무역 적자 규모가 최고치를 달성하는 위기에 맞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지옥이 연출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테이퍼링, 즉 양적 완화 뒤 양적 축소가 진행되는 결과 이 다음으로 오는 게 고물가, 고금리겠죠. 이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이 굵직한 움직임의 경제 상황들을 은행권들이 모를 리가 없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기축화폐, 즉 한 나라의 강대국의 화폐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서 매우 독단적이면서도 이기적인 결정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정책들이었고, 이것은 그저 소수의 금융가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화폐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다수의 희생을 강요했던 불편하고도 지저분한 현실이었음을 여러분들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의 기업과 개인, 가계 현상으로 봤을 때 아직 부채 붕괴 위기 찾아오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고, 이 다가올 붕괴가 과연 앞으로의 경제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이 기회다라면서 주식을 권장하고 있는 자들, 그리고 아무런 망설임 없이 그들의 새치혀의 말을 믿고 무작정 올라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마치 우리가 비유를 하자면 썰매를 타고 긴 목적지를 향해 거의 다가왔다라고 그렇게 자만하고 있는 상황, 기뻐하고 있는 상황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안전하게 드디어 목적지에 도달했다라고 착각하는 그 순간 목적지 아래에 낭떠러지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직감하게 된다. 즉 현재의 경제를 아주 쉽게 판단하고 결정 내리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결국 우물 안의 개구리와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보시고 모든 경제 상황을 그럴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자들의 새치열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생각을 좀 해보십시다. 정부와 대통령이 그동안 천문학적인 부채들을 해결해 줬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해결 방책을 갖고 있었습니까? 과거 IMF 때 정부 어땠습니까? 가계 부채 갚아줬습니까? 그 빚을 갚아주거나 탕감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과소비로 인한 경제 위기였다라는 거짓말로 모든 책임을 대중들에게 떠넘기고 금모으기로 또다시 유린했던 자들이었음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명백히 말씀드리지만 2020년과 21년은 완화의 시대였고 2023년부터는 고물가, 고금리의 긴축 시대로 접어든 겁니다. 금리 떨어지고 환율 떨어질 때 주식을 담는 게 정상이고요. 반대로 금리가 올라가고 환율이 올라갈 때는 당연히 현금을 보유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저축만 보십시오. 5% 이상의 금리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만큼 안전한 투자처가 있는 마당에 왜 굳이 리스크가 큰 주식으로 그것도 큰 이익을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주식을 매수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까? 이건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처럼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은 어찌 보면 지금이 기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 같은 서민들에게는 전혀 통용되지 않는 그런 포지션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일단은 생각하고 투자를 신중히 생각을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부터 고용은 점점 침체가 될 것이고 물가는 작년보다 더 높아질 것입니다. 물가 상승률 대비 소득률은 반대로 줄어들게 되겠죠. 통장에 찍히는 가처분 소득이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고 이것은 앞으로 사람들의 소비 여력이 그만큼 사라지고 있다는 그러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반대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임금을 올려버리게 된다면 물가를 잡는 것, 이것은 더욱더 요원해질 뿐입니다. 한마디로 진퇴양난, 그 어떤 선택을 한다고 해도 지금의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매우 오랜 시간 저물가 시대를 달렸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통장에 찍히는 소득의 증가 속도에 비례해서 구매 가치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제는 고물가로 인해서 같은 가격으로 살 수 있는 물건도 줄어들게 되었고 임금 대비 소비 충격도 과거보다 훨씬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길게 말할 필요도 없고 구차하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모두가 가난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기업도, 가게도, 정부도, 그런데 특히 가난해지는 정부가 지금의 부채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는 거의 망상에 가까울 뿐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이러한 기대를 빠르게 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난은 나라도 구제하지 못한다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실물 경제 부진은 거의 100% 확률로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 글로벌 경제 지수와 국내 지수는 올해보다 더 심각해지게 될 것이며 당연히 미국과 유로존 역시 이 같은 경기 침체 파도의 흐름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하나 있다면 인플레이션의 둔화가 시작될 흐름이 여기저기에서 좀 보이고 있다라는 건데 인플레이션의 둔화라는 게 즉 강달러 기조의 약화를 말하는 것이죠. 그만큼 원화와 달러의 환율이 올해 초부터 점차적으로 하향되게 될 것이다라는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 1월이 고점이다라는 뉴스들이 여기저기 쏟아지고 있긴 한데 이것이 단순하게 우리가 그 기사 말대로 희소식으로 들어서는 결코 안 되겠죠. 일단 1월 고점이라는 보도 이거는 뇌피셜일 확률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1월의 고점이 적중했다 하더라도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환경에 따른 금융 불균형의 누적 현상으로 인해서 국내외 금융시장의 잠재적인 리스크가 오히려 더 높아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것은 희망이 아니라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는 변수도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뿐 아니라 올해 대표적인 금융 잠재 리스크들이 여전히 산재해 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인구 축소 현상, 중국과 대만의 국제정세 리스크. 이 모든 리스크들이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채 고금리, 고물가 정책과 뒤섞여서 글로벌 경기를 둔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OECD와 미국, 유로존 국가들의 경기 선행지수도 점점 약한 위기 수준으로 흘러가고 있고 G20의 제조업 경기 역시 높은 물가와 금리 정책으로 인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마당 여기에 유럽 국가와 미국의 경기 침체 확률이 더 높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고 그 중에서도 영국과 독일의 침체 확률 무려 90%나 된다라는 통계조사까지 튀어나오고 있다는 것. 즉 과거에는 지금처럼 경기 둔화 사이클이 나타나게 되면 정부가 지출을 확대하면서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들을 펼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위기들을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팬데믹이라는 아주 큰 이슈를 동반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부채가 급증했던 문제들 이런 것들이 결국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무너뜨리게 되었고 그 모든 대책들을 휘엉클어 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답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바로 이런 복합적인 문제들 때문에 올해도 가장 중요한 핫포인트로 대두되는 것은 여전히 인플레이션입니다. 올해 인플레이션 다소 충분히 조정받을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여전히 매우 높은 수치를 지속하게 될 것이고 여전히 상승의 모멘텀 또한 여지가 남아있을 것으로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증권가는 미국은 2분기, 한국은 3분기, 그리고 유로존과 영국은 4분기를 고점의 시기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딱히 엄청난 확고한 어떤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근자감이라고 거의 볼 수 있는 그러한 분석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이것 또한 증권가의 내피셜이자 찌라시일 뿐이다. 이렇게 아직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롬 파월의 속내를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제롬 파월의 주둥이에서 모든 변수가 어떻게 튀어나오게 될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그들이 현재 분석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바로 이러한 모든 변수가 빠진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확정적으로 그들의 세치어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긍정적인 뉴스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드 금리 조절이 올해 1월부터 조금씩 조절이 시작될 것이다. 이건 거의 저도 확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시장에 충격을 주는 금리 인상은 하지 않을 것이다. 엄청난 희망 회로 중에 하나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금리가 5%를 넘어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 5%를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합리적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또한 이것들이 상당히 팩트적인 자료로서 저도 인정을 하고 있지만 이건 역시도 대내외적인 변수가 빠져있는 그러한 보도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의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셨으면 합니다. 자, 글로벌 경제에 대한 이야기는 이쯤에서 멈추도록 하고 문제는 한국이죠. 우리가 한국에 살고 있다 보니까 한국 경제 어떻습니까? 한국 경제, 즉 대외 수출 의존도와 에너지 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죠. 그리고 외부 충격에 취약한 경제 구조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올해 금리 충격의 파장 더욱더 클 것으로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됩니다. 예컨대 페드 금리 조절 시작 직후인 그러니까 올해 2월과 3월을 기점으로 인해서 국내 경기 침체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일단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올해 2023년부터 다행인지 불행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동안 달러 강세에 불을 지폈던 원인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가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원화는 점진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상황도 오고 있죠. 한국은행이 일단 금리 정책은 잘 포지션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부탁인 게 하나가 있는데 끝까지 잘 지켜서 버티고 국내 주식시장에 패닉이 오지 않기를 일단은 바랄 뿐입니다. 그래, 일단은 알겠어.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 어느 시기에 도대체 투자를 해야 되느냐? 또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으로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패닉을 시장이 잘 견뎌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한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그런데 만약 견디지 못했을 경우 더 깊은 하락장이 남아있겠죠. 이 두 가지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동전 던지기와 같죠. 누군가는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서 도박을 걸지 않으면 큰 돈을 벌 수 없다. 물론 저는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더 깊은 하락장이 아직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확실하다라고 또 여러분들에게 말해줄 수도 없는 애매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하게 제가 말할 수 있다는 건 현금만큼 좋은 건 없겠죠. 금리 혜택도 충분히 누릴 수 있고 또한 실물 자산이 떨어졌을 때 사들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얻을 수 있고 일석이조가 현재 현금의 메리트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목도 아프고 힘들고요. 이쯤에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괴로운 사실이 하나 있다면 올해부터 끝이 아니라 이제 고통의 시작이 연속된다라는 것인데, 수출 둔화, 경상수지 흑자폭 감소, 이러한 수급 불안이 가장 큰 원인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것 또한 해결 불가능한 숙제들이다.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이 숙제들이 언제까지 과연 경기 침체 기조를 끌고 가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바닥에 있는 밥풀까지 싹싹 긁어 모을 수 있고, 또한 금리까지 챙겨 먹을 수 있는 현금을 비축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그리고 이 위기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현금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또한 투자하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한마디만 남기고 이제 저는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나오고 있는 경제기사의 99%, 이것은 제로미의 속내도 전혀 모르고 그저 막 뱉어내고 있는 선무당격의 정보들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사나 뉴스 정보를 듣고 섣불리 투자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을 남기고 오늘 방송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감기 조심하시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